제1장 찬비 속에 버려진 이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들 합니다. 좋을 땐 간이라도 빼줄 듯 굴다가도 상황이 변하면 손에 든 찻잔보다 쉽게 내던지는 게 또 사람이니까요. 15년입니다. 한 여자가 남의 집 귀신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제 젊음을 다 바쳐 그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온 세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의 결말이 고작 종이 한 장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연화. 그녀는 오늘 15년 동안 불렀던 며느리라는 이름을 잃었습니다. 대대로 가업을 이어온 명문가의 안주인으로 살았지만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자 시댁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녀는 이미 그 집안에서 소리 없는 유령 취급을 받아왔으니까요. 시어머니 서로 좋게 끝내자꾸나. 3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5년을 기다려줬으면 우리도 할 만큼 한 거 아니니? 때를 잊지 못하는 며느리는 재구실 못한 기계나 다름없는 게야. 연화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집안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시끄럽다. 내 아비 죽고 미천 드러난 집안 딸을 지금까지 거둬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이 집 물건엔 손 하나 대지 말고. 시어머니의 말은 비수였습니다. 15년의 세월을 기계 한 단어로 정의해버리는 그 잔인함. 연화는 옆에 앉아 창밖만 내다보는 남편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단둘뿐이라 믿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아내의 애원 섞인 눈빛을 끝내 외면합니다. 그의 무관심은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녀가 대문 밖으로 밀려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뒤에서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선고 같았습니다. 슬리퍼 한 짝도 신지 못한 맨발. 비에 젖은 얇은 원피스가 살갗에 달라붙습니다. 억울함에 소리내어 울 법도 한데 연화는 그저 빗줄기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집안의 노예처럼 일만 했던 세월인데 손에 든 거라곤 비에 젖은 헝겊 가방 하나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친정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고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어찌 전할까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삶이 진흙탕에 처박힌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냉기가 뼈를 파고듭니다. 발바닥은 이미 감각을 잃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비에 씻겨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쯤 어둠을 뚫고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멈춰섭니다.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뿜어내는 열기가 차가운 빗줄기를 밀어냅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내는 칠척장신의 거구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투박한 작업복 위로 성난 근육이 비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연화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신고 있던 투박한 운동화를 벗어 연화의 흑투성이 발 앞에 놓았습니다. 한석돌쇠 낮고 굵은 하지만 한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마님, 너무 늦게 왔습니다. 소인이, 정말 죄송합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년 전 친정집에서 부리던 운전기사의 아들. 남들이 돌쇠라 놀려도 연화만큼은 따뜻하게 약과를 건네주며 사람 대접을 해줬던 그 아이. 뼈만 앙상했던 소녀는 어느덧 산만한 사내가 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세상도 그녀를 버린 그 밤에 한석은 빗속에서 떨고 있는 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아주 천천히요. 20년 전 그가 가슴에 묻었던 연화의 따뜻한 약과 한 알. 그 달콤한 빚을 갚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여정은 이 비참한 빗길 위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석, 이제 걱정 마십시오. 이 돌쇠가 마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제2장 가시밭길 위로 겹쳐진 두 그림자. 기억 속의 달콤함, 현실의 쓴맛.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일까요? 어쩌면 어제까지 머물던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오늘 눈을 뜬 이 비좁고 눅눅한 지하 단칸방까지의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빗소리는 그쳤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축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섞인 벽지를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비로소 실감합니다. 굴욕적이고도 가혹한 현실의 냄새를 통해서 말이죠. 한석은 새벽같이 인력시장을 나갔습니다. 칠척 거구의 몸을 미천 삼아 짐을 나르고 폐지를 치우며 번 돈. 그 푼돈으로 사온 국밥 한 그릇이 식을까봐 그는 품속에 꼭 안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숟가락을 들 기운조차 없습니다. 아니, 자신을 위해 굽신거리며 일을 했을 한석의 모습이 떠올라 목이 메어 차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 그만해라 한석아.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 난 이제 내가 모셔야 할 마님이 아니야. 그냥 길가에 버려진 이름 없는 여자일 뿐이라고. 한석 국밥 그릇을 다시 조심스럽게 밀어넣으며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운을 차리고 복수든 뭐든 하실 거 아닙니까? 저한테 마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늘 같은 분이십니다. 연화 참았던 울음이 터지며 도대체 왜? 넌 젊고 건강하잖아. 나 같은 거 잊고 내 인생 살면 되는데 왜 이 지옥 같은 구덩이에 같이 발을 담그는 거야? 시간은 2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화의 친정집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어두운 광 앞이었죠. 그곳에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소년 한석이 있었습니다. 머슴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개밥보다 못한 찬밥을 먹던 소년에게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은 어린 연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엔 노란 종이에 쌓인 약과 한 알이 들려 있었죠. 어린 연화, 이거 먹어봐. 아주 달콤해. 한석아, 넌 짐승이 아니야. 누가 뭐라 해도 넌 내 사람이야. 알겠니? 소년에게 그 약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처음 맛본 사람 대접이었고 세상이 자신을 향해 보여준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넌 내 사람이야 라는 그 한마디가 소년의 가슴에 박혀 평생을 타오르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한석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날 아씨가 주신 약과 한 알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짐승처럼 죽어갈 뻔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생은 아씨를 위해 쓰겠다고.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행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석의 정성만으로 극복하기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연화를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려놓으려면, 이름뿐인 명예를 되찾아주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한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의 막노동으론 평생이 걸려도 부족하다는 것을요. 결국 그는 인생을 건 위험한 도박을 선택합니다. 한 번 가면 절반은 시신이 되어 돌아온다는 북쪽 오지의 건설 현장. 러시아의 칼바람이 부는 그곳으로 떠나기로 한 겁니다. 연화, 가지 마라. 제발. 돈 없어도 돼. 그냥 내 곁에 있어줘. 너까지 잘못되면 난 정말. 한석 연화의 손을 살며시 떼어내며 억지로 미소 짓는다. 3년입니다. 딱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는 마님께 비단옷 입혀드리고 그놈들이 무릎 꿇게 만들겠습니다. 제 힘을 믿어보세요. 저 돌쇠 아닙니까? 한석은 연화의 손바닥에 낡은 손수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며칠 밤을 새워 구한 작은 약과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달콤함을 이제는 연화가 견뎌야 할 쓴 시간을 위해 되돌려준 것이죠. 새벽 공기를 가르며 떠나는 낡은 트럭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무식하고 우직한 남자가 제발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가장 추운 곳으로 떠나는 남자의 뒷모습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슬픈 약과를 씹는 여자의 눈물. 이 지독한 가시밭길 끝에 과연 그들이 꿈꾸는 봄날은 올 수 있을까요? 제3장 비단옷을 입은 복수. 돌아온 수호자와 무너진 가문. 기다림은 때로 독이 되고 때로 약이 됩니다. 좁은 지하방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12번을 변했습니다. 싹이 트고 무성해지고 낙엽이 지고 다시 하얀 눈이 덮이길 3번. 연화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노라고요. 하지만 3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소식 한 통 없는 북쪽의 칼바람 속에서 과연 그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연화의 속은 이미 새카만 숫덩이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나와 구경할 만큼 귀한 차들이 연화의 초라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립니다.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몸에 딱 맞는 고급 슈트. 그 위험 있는 자태에 동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3년 전 낡은 진보다리 하나 메고 떠났던 그 우직한 사내, 한석이었습니다. 한석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선하다 마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소인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연화 손을 떨며 한석의 얼굴을 만져본다. 한석아. 정말 너 맞니? 살아 돌아온 거니? 난 내가 정말 잘못된 줄 알고. 한석 연화의 거친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며 아무리 추워도 아씨가 주신 약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이제 이 좁은 방에서 나가시지요. 마님이 계셔야 할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석이 연화를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그녀의 친정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잔치에 팔려나갔던 그 집. 연화가 유년 시절을 보내고 한석에게 약과를 건넸던 추억이 서린 그곳입니다. 한석은 러시아의 얼어붙은 땅에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 가장 먼저 이 집을 되찾았습니다. 대문엔 이연화 석자가 새겨진 문패가 당당히 걸려 있었죠. 꿈만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한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이름을 딴 연화상단이라는 유통회사를 세우고 그녀를 대표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제 연화는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지역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당당한 여성 기업가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어둠도 짙어지는 법이죠. 그 화려한 성공 소식은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던 옛 인연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정우 나야. 이 집 사위였던 박정우라고. 연화. 아니, 이 대표 좀 만나게 해줘. 급해서 그래. 정우어. 너는 그때 그 기사 아들? 돌쇠 아니냐? 내가 어떻게 이 집에. 한석 정우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내려다본다. 입 조심해. 여긴 내 놈 같은 인간이 올 곳이 아니야. 마님이 누구 허락도 없이 이 집 근처를 서성거리는 걸 아시면 얼마나 불쾌해하시겠어. 정우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야 돌쇠야. 너랑 나랑 정이 있지. 지금 내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그래. 연화한테 말 좀 잘해줘. 돈 몇 푼만 융통해주면 내 은혜 잊지 않을게. 한석 정우의 멱살을 잡으려다 경멸하며 밀쳐낸다. 은혜? 맨발로 마님을 내쫓던 그날 내 놈이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내 방식대로 처리할 거니까.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3년 전의 치욕을 고스란히 되돌려준 한석의 뒷모습은 성벽처럼 든든했습니다. 연화는 멀리 발코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녀의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서 저렇게 무너진 자들이 마지막에 어떤 독리를 드러낼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시작되었고 잃어버린 이름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한석의 몸 곳곳에 새겨진 흉터들은 그가 북쪽에서 겪은 일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평화는 영원할 수 있을까요? 도망치는 정우의 눈동자에 서린 그 도끼 어린 시선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임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벼랑 끝에 방패. 내가 지옥으로 갈 테니 당신은 꽃길만 걸으시오. 행복은 참으로 모래성 같습니다. 쌓아 올리는 데는 수년의 피땀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건 파도 한 자락이면 충분하니까요. 연화와 한석이 되찾은 평화도 그랬습니다. 비단옷의 온기가 채가시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칼을 갈던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전남편 정우는 연화 상단의 성장을 시기하며 치밀하게 덫을 놓았습니다. 장부를 조작하고 금지된 물건을 창고에 숨겨두는 비열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평화롭던 연화 상단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다. 파란 상자에 담겨 나가는 서류들과 당황한 연화의 얼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관들. 그들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혐의는 밀수와 대규모 탈세. 모든 화살은 회사의 대표인 연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화는 다시 차가운 감옥 바닥으로 내던져질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화의 앞을 가로막아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녀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던 그 우직한 남자 한석이었습니다. 한석 수사관들 앞에서 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차분하게 말한다. 한석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물건을 들여온 건 실무 책임자인 바로 저입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연화 경악하며 한석의 팔을 붙잡는다. 한석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내가 했다고 그래? 한석 연화의 눈을 깊게 응시하며 작게 속삭인다. 마님, 제발 가만히 계십시오. 이번만큼은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사관들의 고함과 위협적인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석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니,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을 반복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단독 범행이며 이연화 대표는 그저 이름만 빌려준 것뿐이라고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죄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 연화의 인생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떨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취조실 유리 너머로 한석을 지켜보는 연화. 한석의 얼굴엔 모진 수사의 흔적인지 입술이 터져 있다. 연화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북쪽의 칼바람을 견디고 돌아온 그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 지옥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면회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다시 마주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초췌해진 한석의 모습에 연화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합니다. 면회실 연화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먹인다. 연화 바보 같은 녀석아. 왜 그랬어? 차라리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왜 내 인생을 망쳐? 내가 어떻게 널 거기서 꺼낼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데. 한석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대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마님.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그날 굶주린 저에게 건네주셨던 그 약과 하나려. 그건 제게 단순한 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개처럼 살 줄 알았던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유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연화 한석아. 한석 그날 이후로 제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마님이 다시 활짝 웃는 세상을 만드는 것. 소희는 이미 과분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마님 곁에서 3년을 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울지 마십시오. 당신은 꽃길만 걸어야 할 뿐입니다. 한석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소명을 다했다는 듯한 성자의 표정이었죠.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의 사랑은 비단옷이나 금전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조차 기꺼이 내놓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도 슬픈 희생이었습니다. 간수의 재촉에 한석이 일어나 뒤돌아선다. 연화는 유리창을 붙잡고 그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친다. 연화 기다려. 한석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살려낼 거야. 너 혼자 지옥에 안 보내. 들려? 한석아. 철창 너머로 사라지는 남자의 뒷모습과 텅 빈 면회실에 남겨진 여자의 절규. 사랑하기에 떠나보내고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짊어진 남자의 선택. 이제 연화는 무력한 여자가 아닌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한 강인한 투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5장 영원히 지지 않는 약과 꽃. 모든 것이 정리되고 사랑은 전설이 된다. 진실은 결국 빛을 찾기 마련입니다. 연화는 주저앉아 울기만 하던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발을 누비며 정우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했고 한석의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비겁한 탐욕으로 가득했던 전 남편 정우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도소 문이 열리고 한석이 걸어 나온다. 하지만 예전의 당당한 체구는 간대없고 병색이 완연하여 위태롭게 비틀거린다. 러시아의 혹한 속에서 얻은 고질병과 억울한 옥살이가 한석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석방되던 날 한석은 마중 나온 연화의 품에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그토록 강인하던 남자의 몸이 낙엽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를 자신의 집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방에 뉘었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 전국의 명의를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가혹한 선고뿐이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연화가 한석의 손을 잡고 침대 곁을 지키고 있다. 한석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미소 지으며 마님, 울지 마십시오. 소희는 정말 괜찮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연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제 막 편해졌는데, 이제 막같이 웃을 수 있게 됐는데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한석 품 안에서 낡고 해진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며 이거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아씨가 주셨던 그 약과 봉지입니다. 소희는 단 한순간도 이걸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제 심장을 뛰게 한 건 의술이 아니라 아씨의 마음이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이미 말라비틀어진 약과 조각들이 소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보잘것없는 조각들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건넨 친절이 이 남자에겐 평생을 버티게 한 삶의 이유였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갚기 위해 그는 자신의 전부를 태워버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한석은 연화의 품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긴 여행을 마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십 년 뒤, 백발이 성성하지만 기품 있는 모습의 노년 연화가 언덕 위 무덤을 찾는다. 세월은 흘러 강산이 변했지만 연화의 마음속엔 여전히 지지 않는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그녀는 한석이 남긴 자산으로 약과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상과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며 그녀는 한석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었습니다. 연화 한석의 무덤 앞에 정성스럽게 빚은 약과 하나를 올려놓는다. 노년 연화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넘기며 한석아, 오늘 약과 맛이 아주 달다. 너도 거기서 맛나게 먹고 있니? 내가 지켜준 이 인생,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고맙다. 참으로 고마웠다.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어깨바람을 감싸 안습니다. 마치 한석이 여전히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듯이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아름답고 희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인연을 통해 배웁니다. 여러분, 당신의 곁에도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요?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약과 한 알 같은 위로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